현대의 이야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자체를 못 들어오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음이 좀 셀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발음이 셀 수가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댄스 학원을 또 오래 다녔어요. 취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돌 지망생 반까지요. 뭐 전반적인 텃세에 대한 얘기는 유튜브나 뭐 블로그 고민 상담 뭐 게시판 뭐 고민 상담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댄스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정 축소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창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할 때 이 댄스 학원 앞자리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게시판이든 친구든 어디엔가 공유를 해야지 좀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의 장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뭐 다닐 때는 뭐 이런 고민의 장이 별로 없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경험하고 불편했던 걸 쭉 늘어놓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거는 다음 영상에 하겠습니다. 쇼츠에 댄스 영상 찍는 사람 엄청 많죠. 저도 그 중 한 명이었고요. 아마 사람들 댄스 학원 엄청 많이 다닐 거예요. 근데 다들 거울에 비친 선생님이 안 보여서 안무를 못 따거나 안무를 놓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림을 보시죠.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선생님 사각지대라고 하죠. 선생님이 안 보이는 곳에 서버리는 거. 이게 참 애매한 게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크로스로 서게 되죠. 이게 거울은 잘 보이고 옆 사람이랑 부딪히지는 않는데 선생님이 안 보인다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대열은 아시다시피 거울은 잘 보이는데 선생님이 완전 가려지거든요. 조금의 뒷자리에만 서도 내 앞사람에 옆 사람에 의해서 선생님이 무조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옆 사람이 막 자리를 뺏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옆 사람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피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주관적이어서 저처럼 이게 피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제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양보를 안 하는 게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부도덕한 거를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법이라는 게 이것도 애초에 주관적인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이게 법도 자유침해 기준도 절대적인 게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법이지만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쓰레기 특히 어떻게든 앞자리를 고수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서지 말란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의견도 환영하니까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제가 댄스 연습실을 다니면서 좋은 거를 발견한 게 있었는데요. 연습실이 이렇게 있으면 거울의 맨 위에 거의 천장에 모니터가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습실에서 만약에 레슨을 한다고 하면 어느 한 명 못 보는 사람 없이 그 모니터로 다 보이니까 선생님 동작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다녔던 댄스 학원들 중에서는 이런 뭐 보조 모니터나 선생님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그런 곳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요. 학원이 소수 정예인 그 앞자리 4명만 수강생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앞자리 4-5명 빼고는 다 뒷사람들인데. 그래서 서로서로 요령껏 이렇게 왔다 갔다 봤다가 선생님 봤다가 이쪽 갔다가 내 안무 할 때는 거울 잘 보이게 지그재그로 섰다가 선생님 안 보일 때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서로 눈치껏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서로 이렇게 눈치껏 하면 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앞자리 터줏대감들, 앞자리를 고수하려는 터줏대감들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꼭 앞자리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요. 면접본 수업이 끝나기 전부터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지그시 보고 있어요. 엄청 부담스럽죠? 선생님도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제 눈빛 보세요. 저한테서 도끼가 안 느껴지시나요? 진짜 이때가 제가 가장 도끼에 차 있어요. 진짜 입시학원 다닐 때보다도 이 자리 경쟁 때문에. 여기가 제가 예전에 다녔던 성인 취미 학원이었는데요. 이쪽에 진학에 목표가 없는 성인들인데도 이렇게 자리 욕심이 대단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서는 사람은 계속 앞에 서요. 그리고 뒤에 서는 성향의 사람들은 계속 뒤에 서요. 저는 솔직히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도 앞자리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만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도 앞자리를 고수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뒤에서는 소심한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뒤에 서는 분들이 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눈치가 보여서 저는 앞자리를 좀 포기를 하고 이렇게 좀 옆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더 양보해드려서 제가 완전히 뒤에 설 수도 있었는데, 제 승질머리에 그거까지는 못해드리고, 그 두 번째 영상 중에 예나님의 아세이의 영상에 노란색 티셔츠 분처럼 완전 그런 데에 설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분이랑 친해지거나 했으면 왠지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배려심이 생겨나서, 아무튼 착한 척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이 강자 약자 논리가 참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앞자리에 선 사람은 강자고 뒷자리에 선 사람은 그거보다 약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자라는 생각에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제가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 배려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각했는데 굳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더 좀... 그리고 하나 더 심각한 영상.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약에 제가 다니던 선생님들이 볼 수도 있는데요.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만큼 좀 힘들고 너무 신경 쓰였었어요. 근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물가가 오르고 학원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적은 수강료로 사람을 더 많이 받으시려는 거는 정말 알겠는데, 그래도 어딘지 특정할 수 없게 제가 다 가렸어요. 그러니까 각설하고, 이런 변명과 사과는 제가 나중에 선생님들 뵈서 하고요. 일단은 영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성인 취미 반인데 누구나 다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애기들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진짜 애기가 들어왔어요. 이 키가 작아서 뒤에 서면 우리 성인들보다 더 안 보이겠죠. 근데 이 어른들이 진짜 너무 못 듣는 게 뭐냐면, 애가 서든 말든 그냥 나는 앞자리 서겠다 막 부다다다 나와가지고 애기는 안 보여서 쭈뼛쭈뼛 이러고 있고, 그날도 되게 이렇게 저
앞자리 터줏대감님들이 많이 모인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저도 이렇게 예민함이 팍 서 있어요. 그런 날에는 저도 예민해서 막 앞으로 나갔죠. 그 초등학생이 온 날에도 저도 참 부끄럽게도 막 앞으로 뛰어나갔는데 뭔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얘 오늘 완전 똑같은 수강료를 내고 아무것도 왠지 못 들을 것 같은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완전 앞자리까지는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앞자리 이 티어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 앞자리 같이 서는 게 완전 1티어. 그리고 여기 뒤에 서는 게 뭐 2티어라고 하면 이게 1.5티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있으면 여기 앞자리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모습이 조금 선생님한테 가릴 수는 있어도 선생님의 모습이 여기선 진짜 잘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 1.5티어 자리를 제가 사수를 했는데 그 애기는 막 3티어 막 이렇게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애기가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 서세요 하고 그냥 했어요. 어느 날은 너무 그냥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그냥 경쟁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늦게 학원을 가고 일부러 지각한 적도 되게 많아요. 그냥 자리 서야 되니까 그냥 마치 공부 안 하고 시험 점수 안 받겠다 그런 이렇게 말하고 보니 선생님들이 보면 어떡하지? 라고 아까 걱정을 했었는데 좀 보시고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조금 뭐 개선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선생님 중에 좀 이런 자리나 이런 배려의 미학을 좀 아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도 이런 걸 조금 아셨는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서셔라. 누가 앞에 나와 있으면 조금 뒤로 가셔라. 뭐 이렇게 통정리를 좀 해주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업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반면에 여자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분은 진짜 너무 잘 추세요.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 못 추고 여자 선생님은 잘 춘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잘 추시는데 여자 선생님은 진짜 저의 워너비 같은? 그러니까 진짜 마르시고 춤도 너무 잘 추시는데 다 좋은데 누가 막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안 보이고 뭐 그런 거 그냥 노상관. 상관을 안 해요. 나는 내 갈 길만 가는 거야. 나는 가르친다. 너는 알아서 서셔라. 그니까요. 이게 학원이란 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나 사람들의 고충 이런 것도 좀 알아주는 선생님이 되시면 얼마나 선생님이라는 게 사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기계한테 안무를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당연히 안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고충이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길을 가려는 입시 학원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려는 중고등학생 입시반을 아무래도 이 입시 관련 학원은 이렇게 뭘 찍고 그러는 거를 조금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좀 영상이나 자료는 좀 제공하기 힘들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입시반은 사람이 적으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뭐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든지 그런 문제는 많이 없었는데요. 또 아까 말한 앞자리 그 1티어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안 보이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뭐 문제가 아예 없던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있었던 일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자 선생님 반이었는데요. 한 중2, 중3이 가장 많았고 거기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살 정도? 그 정도 인원인 반이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막 더 사람 마음을 잘한다 막 이런 그 남자 여자 편 가르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을 했던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는 남자 선생님들이 좀 학생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배려의 미학을 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는요. 남자 선생님 다닐 때는 진짜 좀 많이 평화로웠는데요. 이게 왜 그랬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아이돌 같은 게 되려면 인성이 중요하다고 인성 교육을 조금 수업 시간에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먼저 인사를 잘해라. 수업 시간에 늦는 건 절대 안 된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라.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성인인 사람 우리들한테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중학생 미성년자들한테는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어려운 것들을 수업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시는 그 선생님만의 교육 철학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뭐 잘 모르는데 학원이랑 같이 어떻게 얘기를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다 반장을 정해서 그 반장이 뭐 이렇게 선생님을 도와서 청소를 먼저 해놓는다거나 뭐 출석부 가져다 놓는다거나, 그리고 가장 여기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앞자리 문제를 학원 처음 등록한 학생이나 좀 어색한 학생에게는 좀 앞자리 설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일을 맡게 했어요, 반장에게. 당연히 그런 수고를 해주는 만큼 학원비를 되게 조금이지만 학원비를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고, 그리고 반장은 당연히 선생님이랑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피드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니까 이런 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으니, 이런 리더십 교육을 먼저 하는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 선생님이 진짜 다 좋아 보인다, 그죠? 근데 그 선생님의 단점이, 이게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무조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람이 엄청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선생님 다 좋았었는데 나중에 가면 선생님이 늦어지는 게 되게 잦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긍정적이니까 나 이만큼 스케줄 다 소화 가능하겠네. 그리고 뭐 애들 뭐 이렇게 사람들 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주다가 늦고, 또 다 들어주고, 뭐 이거 학원 이전에 뭐 나 이거 뭐 촬영 좀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다 부탁을 들어주는데도 스케줄을 되게 희망차게 잡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막 늦어지는 일도 생기고 그러셨겠죠? 이게 자꾸 다른 주제로 새는데 그런 사람의 장단점, 그러니까 이게 단점만 보이는 사람, 그 나중에 단점만 보이던 사람의 장점 찾기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다뤄보자고요.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중학생 반 애들이 진짜 예쁘고 마른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이돌 준비, 춤이나 이렇게 예술 쪽을 준비하는 집안 정도면 집안이 이렇게 돈도 좀 있는 애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실패나 좌절감, 외모 열등감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애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실패를 별로 경험해보지 않은 순수하고 맑은 애들. 외모도 준수하니까 외모로 놀림받은 적도 없고, 그런 외모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애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반이 좀 분위기가 평화로울 때에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 단어 자체를 쓰는 것도 되게 짜증나고 뭐 그런 거 저도 진짜 알아요. 저도 진짜 막 뭐만 하면 열등감이다, 뭐만 하면 뭐 그러는 게 너무 싫은데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을 영상으로 담으려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그 심리 발달 과정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열등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열등감, 패배감이 없는 애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일단 되게 질서를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라고 애들에게 개념은 없는 것 같거든요? 아직 애기들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런 개념이 없어도 그냥 지켜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성인반은 진짜 이렇게 막 앞에 수업이 언제 끝나나 이러고 지켜보다가 막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이 애들이 그냥 이렇게 터덜터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봐요. 누가 왔나, 뭐 친한 애, 좀 아는 애 있으면 뭐야 인사하고, 뭐
얘기하고 수다 떨고 뭐 처음 온 사람은 그냥 뒤에 앉아 있고 수업이 딱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야 할 때는 막 다들 이렇게 막 좀 막 배려를 해요. 막 앞에 서 앞에 너가 서 난 뒤에 뭐 이런 게 좀 이게 사람 성향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반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니까 뭐 드센 애들도 당연히 있겠죠. 드센 애들도 이렇게 움찔해요. 다들 양보하네? 다들 인사하네? 안녕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참 운인 것 같아요. 선생님의 그런 교육 철학도 한몫했고 애들도 열등감, 그 패배를 별로 경험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애들이 있었고 이 선생님, 애들, 수강생, 운, 이게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세상 일도 다 그렇죠. 제가 감히 선생님 역량 하면서 선생님을 평가를 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그냥 선생님도 수강생과 운, 뭐 이런 삼박자 다 맞추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실력도 좀 키워서 나름 중급반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 반에 들어갔는데요. 여긴 고등학생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학생이랑 느낌 자체가 이게 한두 살 차이여도 확 달라져요. 이게 첫 시작할 때만큼 마음처럼 되는 게 없다는 거를 깨닫고 자잘자잘 발음이 자꾸 새서 죄송합니다. 자잘자잘한 패배를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죠. 그리고 이게 이게 운동이나 이게 신체 관련, 그러니까 나이에 좀 민감한 이런 입시를 하는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일단 고등학생, 중학교 성장기는 일단 지났잖아요. 2차 성징도 이제 많이 됐을 테고 이제 중학생 때처럼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게 일반인 기준으로는 절대 살이 찐 게 아닌데 여기 이 업계 합격하는 애들을 보면 진짜 빼빼 말랐어요. 진짜 그냥 빼빼 말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빼빼 말랐던 내 전성기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나름 중급반이라고 하니까 이제 추모로는 좀 전문적인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게 나와야 하는데 느낌도 막 안 나와. 선생님들한테 쓴소리도 많이 듣게 되는 시기고요. 그렇게 자의식도 조금씩 강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자의식이 생기면 어떡하죠? 나랑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게 되죠. 쟤는 나보다 말랐네? 쟤는 나보다 이쁘네? 쟤는 나보다 잘하네? 그렇게 나보다 예쁜 애들, 나보다 잘하는 애들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뭐하죠? 폭식하죠. 이게 독립을 하지 않은 애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식단이. 왜냐면 부모님들은 항상 냉장고에 라면, 간식, 그런 게 막 없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식재료가 떨어질 날이 없잖아요. 이제는 가족들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식사 시간에 이끌려서 먹게 되죠. 그 음식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길어졌지? 이게 주제가 아닌데, 이런 외모가 주제가 아닌데, 아무튼 각설하고요. 이 중급반부터는 이게 승자와 패배자라는 그런 승패 논리가 조금 구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자리를 그날 못 잡고 그날 안무를 제대로 못 따고 선생님을 제대로 못 딴다는 거는 그날 내 하루의 실패, 오늘의 패배라고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자리 경쟁 다시 생겼습니다. 근데도 이게 각자 사람들의 성향이다 보니까 각자만의 성향이다 보니까 계속 순수한 애들은 계속 순수해요. 근데 반 분위기가 그렇게 좀 억세게 다져지다 보니 조금 덜 그런 사람이어도 그렇게 억센 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풋풋한 그 느낌, 그거를 참, 그 순수한 풋풋함을 잃지 않는 게 참 좋기는 하겠지만 말로는 다 아름다울 수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보다 이때의 여자 선생님이 그 먼저 번 남자 선생님의 배려와 인성 그거보다는 실력과 쟁취 이거를 더 강조를 하는 분이셨어요. 고등학생들의 그런 분위기까지
합해져서 그런 시너지가 되어서 반 분위기가 더 살벌해졌죠. 쯤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에서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릴 적 부모나 스승의 그런 철학도 굉장히 사람의 그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경험담이었고요. 다른 분들의 사연도 한번 보시죠. 제목 부산 방송댄스학원. 저는 부산시 사상구에 살고 있는 중1 학생입니다. 제가 꿈이 가수인데 노래는 자신이 있는데 춤이 좀 딸려서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중에 방송댄스반이 있는데 그 쌤과 친해서 선생님이 특별히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학교 자체에 말하지 않고 방송댄스 선생님이 몰래 넣어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춤을 배울 때 선생님 주변에서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게 더 잘 돼서 항상 맨 앞자리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은 원래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졸업생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는 동생들 수업인데 제가 맨 앞자리에서 동생들을 가로막고 배우면 동생들은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선생님 말씀이 100번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인데 몰래 다니면서 선생님 눈치를 보시게 하는 걸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고 제가 신경 쓰여서 앞으로 다니려니 눈치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중학생이 다닐 만한 댄스 학원 하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졸업생이래요. 16살이죠. 이게 아무리 중학생이어도요. 아무리 어려도 부모한테서 양보를 배웠고 좋은 가치를 배웠으면 그런 약간 그런 거를 알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어리고 키 작은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나보다 키가 작구나, 나로 인해서 뭐 안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텐데 내가 좀 애들보다 키가 크네, 내가 좀 다르네, 얘 여기 자기가 좀 외부인이라는 그런 느낌도 느끼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애기들한테 내가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얘네들 안 보이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게 싫으면 성깔이 좀 있으면 그게 싫으면 그 애기들 반을 나와서 다른 중학생, 고등학생 반을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거나 이곳이 내가 있을 반이 아니구나 싶어서 반을 옮기거나 이거는 눈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도 보면 애가 이걸 진짜 몰라서 이랬을까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래서 말하죠. 이거 100번 맞는 것 같다고 선생님 말이.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선생님들 웬만해서는 뭐 앞에 서라 이런 거 교통정리 잘 안 해줘요. 그냥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근데 이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진짜 얘가 심각하게 애기들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세게 말해서 미안한데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좀 컸을 텐데 이렇게 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좀 괘씸해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애기들 안 보이게 애기들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글도 한번 봐보시죠. 제목 댄스학원의 텃세. 초2 여자아이예요. 올해 3학년 올라가는데 작은 편이에요. 겨울방학에 방송 댄스 학원에 등록했어요. 다른 스케줄 때문에 오후 6시 반에 등록했어요. 상담 전화 후 결제 전 밴드에 가입했는데 너무 큰 애들이 있는 걸 본 후 결제하러 가서 우리 애는 초2인데 6시 반에 큰 애들이 있는 걸 봤다. 너무 큰 애들만 있더라. 하니 저학년 반, 고학년 반 두 개가 있다. 보신 건 고학년 반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결제하고 수업하러 갔더니 저학년 반이라며 우리 애가 들어간 반에 저학년은 3학년 1명, 나머지는 4, 5학년이고 애들이 너무 컸어요. 3일 동안 거울도 안 보이고 선생님도 반만 보이는 뒷자리에서 수업했어요. 안 보인다고 말하고도 하루 더 구석자리에서 수업했어요. 제가 선생님께 말하기를 아이가 자리에서 선생님이 안 보인다고 한다. 혹시 자리를 옮기기 곤란하냐니? 아니래요. 그럼 앞이 아니어도 되니 선생님과 거울이 보이는 자리로 배려해달라고 했어요. 내일 가는 학원인데 우리 아이는 수요일에 스케줄이 안 맞아 못 가요. 수요일 쉬고 오늘 갔더니 6명이 똘똘 뭉쳐 애를 따돌렸나 봐요. 흘겨보고 옆에도 못 오게 했다네요. 심심하다고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하네요. 한 달만 다닐 거지만 너무 속상해요. 앞자리로 옮길 때에도 애들 앞에서 안 보이니까 앞으로 와 라든지 코멘트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손가락질 했다네요. 짜증나요. 네, 그리고 댓글입니다. 저도 아이 7살 때 댄스 보냈는데 큰아이들 텃세가 심하더라고요. 유리벽 밖에서 엄마가 서 있는데도 동선에 걸리면 싫어하고 티 팍팍 내고 선생님은 아무런 조치 없고 애는 잔뜩 주눅 들어서 요리조리 눈치만 보고 너무 짜증나서 그만뒀어요. 네, 학원 선생님은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인 댄스 갔는데 자기 줄이 있더라고요. 맨 뒷줄 끝에 섰지요. 진짜 안타깝네요. 무슨 애들이 에어로빅 극성 아줌마들 같은 모양새를 속상하시겠어요. 학원 원장도 짜증나요. 저학년이라 하려면 1, 2, 3학년 아닌가요? 참네. 일찍 가서 자리를 맡아도 원래 자기 자리라고 뒤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유유. 저 못됐네요. 저희도 한 달만 하고 그만뒀네요. 원래 그런 데인가 봐요. 어휴. 에어로빅은 오래 다니고 잘한 사람이 앞자리고 처음엔 뒤쪽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한 번씩 자리 바꿔가며 하면 좋을 텐데요. 사실 그런 줄 알았으면 바꿔달라 안 했을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고 원장에게 못 바꿔줄 이유가 있냐니 없다길래 앞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럼 살짝 옆자리로만 바꿔줘도 되는 건데 피곤하네요. 댄스학원은 그런가 봐요. 잘하는 사람이 앞 가운데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까칠한 초딩들 겁나서 어디 학원도 못 다니겠어요. 그런 반인지 잘 안 알아보고 보낸 제 잘못이네요. 에어로빅도 잘하는 사람 앞에 세우더라고요. 요즘 애들 진짜 무서워요. 유유유. 덜덜덜. 저도 2돌짜리 딸 키우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아이들 세계가 쉽지 않죠. 어른이 나서기도 그렇고 여자애들은 더 그러네요. 유유. 저도 아이 7살에 댄스 보내는데 큰아이들 텃세가 심하더라고요. 유리벽 밖에서 이건 아까 읽었죠? 보셨죠? 이 불편한 사람이 진짜 은근히 있다니까요. 이렇게 불편 사항이 글 같은 걸로 쓰면서 올라올 정도면 애기들도 지금 고충을 겪고 있어요. 선생님들. 이것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겠다잖아요. 이게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앞에서는 벌써 한 나이가 중고등학생 정도 됐죠. 근데 여기 글을 보면 벌써 초등학생 7살에 보냈다는 어머니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7살 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벌써 부모님의 그런 철학이나 그런 성격 형성이 이미 다 됐다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악설 이런 선천적인 거를 빼놓고 후천적인 그런 거 발달을 보더라도요. 벌써 7살 이전에 벌써 애들 성격이 이렇게 다 돼 있죠. 7살 초등학생인데 벌써 자리를 안 뺏기려고 막 버티고 막 텃세 부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자리 터줏대감들 고등학생 7살 뭐 이 문제만 보면 셋이 똑같은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먼저 그 학원을 체험해보기 전까지는 그 반의 선생님이나 뭐 애들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없으니까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지기가 참 복불복이고 그런 성향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한 번도 이게 너무 소심한 사람은 이게 한 번도 앞에서 한 번도 쾌적한 느낌을 그 경험을 해본 사람도 그런 쾌적한 느낌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심해가지고 같은 돈 주고 이게 맞는 걸까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관리를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유난일 수도 있다? 계속 뒤에만 서던 사람들은 이런 불편을 못 느낄 것이다. 이런 불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제 독심술일 것이다. 내 착각일 수도 있다. 마음이 넓은 그들은 뒤에 서든 앞에 서든 그렇게 불편함 못 느끼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냥 이해를 할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배려를
그러니까 배려를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 저도 진짜 잘 알아요. 근데 그리고 원래 마음이 넓어서 뭐 이런 걸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면 그냥 다니는 게 맞고 그냥 다니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불편한 사람들끼리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지 않을까요? 아까 뭔가 반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배려하는 사람이 많은 반이면 뭐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여론이, 뭔 여론이라는 단어까지, 여론이 이렇게 좀 소심한 쪽으로 먼저 이렇게 생성이 되면 불편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은 틀린 쪽으로 몰아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권을 지켜낸 것처럼 불편한 사람들도 크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불편한 걸 지켜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나의 그거를 지켜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인정해주면서 우리도 지킬 수 있고요. 또 이 얘기가 또 딴 데로 샜는데, 이런 콜로세움이나 여론에 관한 것도 나중에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니까요. 나중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연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심리상담을 다닐 때 심리상담 선생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심리상담 선생님이 본업은 심리상담사이지만 운동이랑 취미로 수영을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심리상담 선생님도 나에게는 되게 대단해 보이고 뭐 대단한 나의 정신적 지주 같은 심리상담 선생님이지만 우리랑 똑같이 취미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무튼 거기서도 이 자리 경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수영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뭐 태권도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워밍업을 하듯이 수영도 맨 처음에 이렇게 레일을 쭉 돈대요. 마라톤처럼. 그렇게 워밍업을 하는데 처음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선두 경쟁이 또 이렇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간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실력이 좋고 빨라도 그 선두에 서는 그 터줏대감들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그 뉴비가 빠르고 잘해도 들어갔으면 알아서 겨야 돼요.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가? 그게 그 수영 빠르면 선생님이랑 강사 선생님이랑 밥 한 끼 하나? 네, 여기까지가 사연들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또 남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공감을 하면 좀 나빴던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렇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불편을 한 행동을 관철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 정도의 분석을 해야 하나 싶겠지만 저는 좀 알아야겠어요. 알아야 좀 마음이 편하겠어요. 네, 제 의견만 얘기하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가의 의견들도 첨부를 하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 일상생활에서의 경쟁, 이들은 왜 이렇게 옆에 있는 남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이 내 자리, 자기 자리라는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된 걸까요? 남이 불편하건 말건 자기 자리만을 사수해야 한다는 것을, 남이 어떤 생각을 가지던 말던 나의 생각만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에서 두 경우가 행동과 대화라는 점에서만 좀 차이가 있지, 이게 소위 말하는 우기는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기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놀심 한양대 상담심리대학원 하정희 교수님 인터뷰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 자기애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 한 유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좀 자기에 대한 웅대한 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다거나 위대한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네.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내면은 그렇진 않아요. 일단 내면은 엄청난 열등감이 있고요. 그리고 수치심도 있고 이런데 겉으로 보이기에 그것들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가 있죠. 내면에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을 그 핵심적인 특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많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자신감이 없고요. 또 기본적으로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잘못되었다. 라는 신념과 감정이 정말 마음의 줄을 차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그 약하디 약한 자기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소하게라도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면 자기에 대한 비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그렇게 강해 보이고 세 보이지만 이분들의 핵심적인 되게 중요한 정서는 슬픔이에요. 수치심과 슬픔.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항상 이분들을 이해할 때는 열등감이 많고 참 슬픈 분이야 라는 걸 가끔 떠올리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애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의 경우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분노를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센 캐다. 네네. 라고. 그러니까 댄스 학원도 어느 정도 자기 관리가 되는, 자기 관리를 하고 싶은, 자기 관리에 관심이 있는, 그런 외모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실제로 성인 취미 학원대에도 주변 사람들보다 예쁘고 마른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향. 이게 마냥 좋을 것만 같은데, 이게 마냥 좋을 것만 같죠.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게 커질수록 자의식과 열등감도 똑같이 커져서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런 거 보면 빛과 그림자가 같이 함께 가는 거고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커진 열등감이 주변의 자극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패배랑 승리로 결정을 지어버리는 이분법적 논리로 이분법적인 인생관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연 3에서, 그러니까 제 사연에서 여자 선생님 반에서 이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여자 선생님의 쟁취 아니면 실패, 그거죠. 보시면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이기고 지는 논리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런 열등감과 수치심이 자극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논리 싸움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논리 싸움에 빠지면 어차피 목소리 커지고 화내고 얘기가 계속 이렇게 삼천포로 가고 결국은 또 우리한테 분노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싸울 때 맞고 틀리고의 논리 싸움에 빠지지 말고 좀 최대한 감정을 화나지 않게 유지하면서 이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김경일 교수님의 영상도 찾아봤는데요. 앞에 본 하정희 교수님이랑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때문에 우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대화를 승부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즉 승패 개념이 분명한 걸 우리가 승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위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하기 때문에 우기기에 집착한다는 거죠. 답이 하나여야 되는 사람들은 답이 여러 개이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답을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생각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빨리 대답하면 보상받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못 바꾸는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우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 승리를 쟁취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경일 교수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김경일 교수님 이 영상은 되게 심금을 울리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회나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까서도 안 될 일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다음 영상인 해결 방법에서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현주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게 있어서 갖고 와봤거든요. 관계 자체가 되게 대결 구도고 생각의 폭이 유달리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되게 옳고 그 생각을 항상 내가 고수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아무리 대화해도 잘 안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고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거든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강화가 되죠. 소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수치스럽고 내 스스로가 완전히 열등하고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상대하고 대화의 관계 자체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 자체가 되게 대결 구도고요.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우긴다는 게 틀리게 되면은 나는 완전히 박살나고 열등하고 모멸감이 들고 수치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높죠. 또 심지어 여기다 더해서 생각이 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잘해요. 이런 표현들도 상당히 자기 생각이 좀 강하고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이야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 자체가 적은 사람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부사를 잘 보면 되죠. 그게 아니라 당연히 객관적으로 이런 표현들 많이 할 수 있죠. 그쵸.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깃세다는 애들이 많아요. 깃세다는 무리끼리 몰려다니면서, 그러니까 매번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뒷담화를 하면서 왜 저래? 그러니까 나랑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래? 저 왜 저래? 그러니까 왜 저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꼴 보기 싫어, 이런 꼴 보기 싫어, 싫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과 다르다는 거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 하나 뺏겼다고 막 수치스럽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우겨야만 하는,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메커니즘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컴플렉스입니다. 파이톤 신화에서 파이톤은 태양의 신의 서자예요. 늘 서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있어요. 부모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나 부모님이 뭔가를 강조해요.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해요. 트럼프가 이런 파이톤 컴플렉스라고 들에게 엄청난 걸 요구했어요. 모든 패배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 집에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승리해야 된다. 작은 거에도 민감해지고 시시비비를 너무 가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 무의식적인 부분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유년 시절 얘기가 또 나오죠. 이 부모의 철학이 아이의 성격의 근간이 된다. 근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맥락이랑 조금 다른데, 부모한테서 좋은 걸 받았으면 좋은 걸로 나오고 나쁜 걸 받았으면 나쁜 걸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이 막 칭찬하고 그런 거를 잘났으니까 오히려 그게 강박이 되어서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으로 나타나는, 잘해야 하는 잘해야만 하는 그것에 집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학원 다닐 정도면 공부도, 외모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되게 엄친딸 엄친아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게 좀 잘난 애들이 기대를 한 몸에 받다 보니 좀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남들이 불편하던 말던 난 내 자리만 지킬 거야, 이거를 뻔뻔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원인 1에서 자기가 강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열등감이랑 수치심도 같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당 못할 정도로 이게 커지니까 미안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곽금주 교수님의 칼럼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은 왜 그런가? 죄책감, 수치심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반발 일어나. 끔찍한 범죄 사건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태도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절대로 반성하거나 잘못했다는 반응이 전혀 없다. 마치 무감각하고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김모양이 구속된 상황에서의 여러 행동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반성하기는커녕 지나치게 당당한 태도다.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나도 지금 힘든데 내가 왜 지금 피해자 부모한테 미안해야 하느냐? 라는 답을 했다.
뻔뻔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전혀 잘못을 못 느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오죽하면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만 운다라는 말까지 있을까. 이런 끔찍한 범죄까지 아니더라도 잘못을 저지르고도 도리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이 많다.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감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것이다. 죄책감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자신 그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다. 죄책감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수치심은 자신 그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다. 이거 자꾸 왜 나오는 거예요, 이빠? 아무튼 가령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다음 행동을 취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또 자신이 한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를 위한 보상을 한다. 자신의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죄책감은 진정한 반성으로 인해 자신을 고쳐 나갈 수 있다. 자신의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죄책감은 고쳐 나갈 수 있다. 반면 수치심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나는 형편없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게 만든다. 수치심. 자신의 전체 모습에 영향을 주는 감정인 것이다. 자신이 정한 기준이 높은 사람은 이런 수치심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다. 물론 이 정도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때로 스스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 눈에 나쁘게 비춰질 것에 계속 집중하고 자신이 평생 나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은 자신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한다. 그렇죠?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이 때문에 있다. 그런데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나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될 때 도리어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한다. 도리어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한다.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보이고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도리어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피해자가 더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자기 방어가 일어난다. 피해자가 더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자기 방어가 일어난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더 나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 이렇게 심한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 자신이 결백하고 억울하다고까지 주장하게 된다. 죄책감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가지게 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게 한다. 이런 죄책감 없는 수치감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뻔뻔한 감정이다. 이러한 뻔뻔함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 특히 지킬 게 많은 권력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킬 게 많은 사람에게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평소에 좀 더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만이 해결 방법일 것이다. 응?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만이? 이것만이? 네.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죄책감을 더 크게 느껴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까지 느끼는 사람과는 다르게 이 수치심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은 이게 큰 자의식만큼 커진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숨기고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 견디기 힘들면 나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요. 지는 게 싫고 지면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패배자가 되는 건 엄청난 수치니까. 이거를 견디기 힘든 자아는 주변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고 자기의 의견, 자기의 자리만을 지키는 무대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이 자리나 이런 실패,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춤은 이렇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정해서 팀으로 안무를 따고 뭐 동선을 짜고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자리에 집착하고 센터에 집착하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좀 뭐 살이 좀 까맣거나 살이 좀 탔거나 뭐 주걱턱이거나 뭐 좀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저도 아는데요. 이 심리랑 이 발달되는 행동 그런 심리 그 행동 기전을 알려면 일단 이런 말해선 안 되는 거나 필시나 이런 올바름은 좀 제쳐두고 톡 까놓고 먼저 그 기전을 알아야 하니까 좀 그런 걸 톡 까놓고 진리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도덕이나 PC를 모르는 어릴 적은 어린애들은 외모로도 엄청 놀리고 그런 거를 가차없이 놀리고 가차 없잖아요. 근데 그 놀림이 월등감이나 성격 형성 그런 거에 원인이 되니까 이것들 이런 외모적인 거를 배제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본인에게 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당당해요. 친구들이랑도 엄청 잘 지내고요. 말도 되게 많고요. 아무튼 가장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좀 몰려다니면서 내 생각이랑 다른 친구들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간절한데 너는 안 간절하네? 연습 안 나온다고? 그럼 넌 패배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이랬는데 넌 왜 그래? 그런 식의 논리로 자기랑 다른 사람을 배척을 하죠. 실제로 이렇게 그때 같은 팀을 하던 이런 성향의 언니랑 친구랑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좀 심리를 좀 분석을 하고 이러는 사람을 걔네들은 좀 불편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이런 거를 간절하게 심리를 붙들고 알아보고 호락호락하지 않나 봐요. 저랑은 되게 서먹서먹했어요. 그러니까 저랑은 싸우지도 않고 뭐 친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고 저에겐 장난도 안 치더라고요. 저도 조금의 장난은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빡치게 하는 사람과 그 빡치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랄하게 깠으니 이제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어쨌든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잘 어울려야죠. 플러스로 저처럼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양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우리의 심리도 조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검색으로 들어오셨다면 이 영상을 찾아서 보고 있는 분들은 저랑 성격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딱히 찾아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완전히 그냥 무대뽀로 나가기로 작정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려고 거부를 하고 배척을 하니까. 근데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편한 상황을 불편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편하면 성장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면 성장은 좋은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제가 개신교였었어요. 지금은 조금 무교에 가깝지만 그러니까 개신교 기독교 신도분들이 개신교 기독교분들이 되게 본받을 만한 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거에 집착을 하지 말자.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거는 실패하는 거야. 나는 그만큼 대인배가 아닌 거야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랑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편한 이유 중 하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직면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직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들은 상당히 이타적이어서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보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인도를 하고 어떻게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관점으로 보지 않고 남이 어떻게 하면 잘 되나를 생각을 하니까 더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마음이 우리보다 더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 분들이 되게 마음이 편해 보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만 아는 것 같을 정도로 되게 마음이 편해 보이는 거는 약간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하기로 했는데 이건 너무 신박한 방법인 것 같아서 미리 소개를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이돌 준비반을 다닐 때 좀 끝물이긴 했는데, 그래서 나이도 다 차고 이럴 때 그때 만난 고3인가 고2였나? 좀 나이가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반의 평균 연령대가 아까 이게 입시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중급반이었는데 벌써 아까 말씀드린 중2, 중3이 아니라 벌써 초6도 있었고요. 중1, 중1, 중2? 그 정도의 나이대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학창 시절 때는 이게 한 살 한 살 나이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 때잖아요. 근데 중2, 중3에서 그 언니 고2, 고3이니까 굉장히 대선배가 굉장히 언니 같았을 거예요. 근데도 애기들 앞에서 전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죽는 거는 원래 보통은 나이가 많은 언니한테 기죽잖아요, 애기들이. 근데 이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을 해서 어린애들한테 깨발랄함이나 깨방정 이런 되게 잼민력에서 밀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외모부터가 되게 연배가 엄청 있었는데도 되게 밀리지 않고 대단한 게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되게 깨발랄하게 애들 수준에 맞춰서 다가가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애기들도 그 언니한테 막 반말하고 막 반말 까고 장난치고 이런 건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진짜 본받아야 돼요. 이런 건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부러워요. 물론 저랑은 안 친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뭔가 이런 반대 부류의 사람들이랑은 뭔가 되게 서먹서먹해요. 싸우지도 않고 서로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나한테 장난도 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저는 항상 친구 사이든 동료 사이든 에코이스트가 아니면 서로 눈치 봐. 아무튼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거를 이 앞자리에 자꾸 서려는 동생들을 야, 내가 안 보이잖아.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통솔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딪히잖아, 안 보이잖아 하면서. 이게 아주 훌륭한데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 언니가 사실 제일 나쁠 수도 있어. 그렇게 통솔을 해놓은 다음에 자기 혼자 점프하고 막 팔 뻗고 막 뻗을 거 다 뻗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크게. 자기가 가장 많은 공간을 쓰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어쨌든 그래도 이런 독심술은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 본받아야 할 거는 본받아야 하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기 할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럽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승질을 아는 거예요. 자기 승질을 아니까 먼저 통솔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그런 대인배가 아니야 막 이러는 회피하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죠. 아무튼 그렇게 자기 승질에 인싸가 돼야 하는 거야. 진짜 이게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러워서 얄미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러워서 얄밉다는 것도 참 내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쓰지 못하니까 부러우니까.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건물이 좁은데도 수강생이 일단 많다 하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것과 앞에 서는 것까지는 뭐 좋은데
늦게 왔음에도 사람이 많음에도 무대뽀로 배려를 해야 모두가 권리를 지키는 상황임에도 그런 상황을 아름에도 무대뽀인 짜증나는 사람들은 무슨 심리일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게 짜증나고 그런 거를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어쨌든 안타깝지만 그들도 그런 본인의 뻔뻔한 행동임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기보다 오히려 더 뻔뻔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것을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만사를 실패와 승부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서서 선생님의 안무를 못하는 오늘의 실패라고 여기고 앞에 서는 거는 오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무대뽀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다뤄보고 싶어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